지난 보궐선거 이후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내리 3연패를 당한 민주당. 이제는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차렸을까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는데 먼저 어젯밤 표정부터 보시죠. 우리 유호정 공동 비대위원장 중에 한 명이고요. 박지현 그 모습을 드러냈고요. 중앙에 이번 선거를 총괄해서 시위를 했다. 17곳 광역단체장 민주 예석, 국민의힘 연석, 접전은 경기, 대전, 세종 세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오세훈, 경기 김동연, 김은혜 접전. 오세훈 후보 쪽 반응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 쪽 반응 준비되면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였던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잠깐만요. 뒤좀 보여주시고요. 예. 정면 직진. 예, 투표해 주신 오른쪽으로 국민들께 이동하시고요. 이쪽으로 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천천히 예, 이동하세요. 마지막까지 개표를 지켜보겠습니다. 아니요,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럼 뒤집어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네, 기대는 저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결국은 호남과 제주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경기 빼놓고는 모두 내주었습니다. 민주당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오늘 지도부가 모두 총사퇴했는데요. 그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윤호중 위원장과 지금 당내 갈등이 한 원인이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혹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실까요? 당내에서 이재명 당선자가 책임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아무래도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 내용 때문에 좀 영향이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뭐 이재명 위원장이 뭐 나왔던 선거 평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2,974분의 후보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민주당 지도가 총사퇴를 했고 다음 전당대회까지 또 이런저런 진통이 있겠지요. 먼저 왜 졌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선거마다 지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주 의원, 예상하셨죠? 뭐 예상된 결과죠. 네. 신호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신호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선은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소위 비대위원장부터 윤호중 의원님부터 해가지고 과연 그때 참패한 대상자가 비대위원장을 그대로 맡음으로써 제대로 된 평가가 됐느냐. 더불어 지난 대선 패배했을 때 물론 지지율이 40% 가까이 됐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 또 대선 실패에 대한 백서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중간에 들어와서는 어쨌든 초기에 오판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나왔을 때 초기에 조금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계기로 아주 쉽게 우리가 이것을 이번 지방선거 때 올라탈 수 있다라고 하는 오판. 예. 그리고 마지막에 지도부들이 보여준 어찌됐든 간에 어떤 불협화음 또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능함 실제로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질적으로 아예 국민의힘보다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김동연과 이재명 간에 옥신각신에서 드러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약 하나도 서로 간에 조율 안 돼 있는 그야말로
전반기 부분이 내로남불의 어떤 5년이었다면 후반기는 그야말로 무능한 콩가루 집안 이런 것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예.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호남 스스로가 광주의 투표율에서 나타났다시피 투표를 해야 될 동인을 찾지 못했다. 그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분석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여러 차례 신호가 있었다고 김영주 의원 얘기하셨는데요. 특히 여론조사 공표 기간 금지가 됐던 기간이 있죠. 일주일 전에. 그때 이미 민주당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진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조사가 돼서 그때 이제 선거 기간에는 발표할 수 없었는데 이때 보면 국민의힘이 48, 민주당이 27%까지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욱 교수, 네.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안 해도 당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속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알고 그러면은 뭐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4+알파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었고 이재명 당시 후보 같은 경우도 정당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것이고요. 그래서 김영주 의원이 말씀대로 쭉 하신 말씀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고 보는 건데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2019년 8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부터 시작된 그때부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상당히 높았어요. 10에서 15% 정도가 3년 동안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 중간에 소위 총선에서 승리했었습니다만 유성정당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민생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니까 부동산 문제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민심과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줬어요, 민주당한테. 하지만 한 번도 민심에 대해서 반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 옳아, 우리가 맞아라고 설명만 했었지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분노하는 만큼 무엇을 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0.73%의 착시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0.73%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가 되면 국민들이 약간 이해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착시. 그러니까 당연히 대선 패배 이후에 혁신을 하지 않았죠. 말씀하신 것도 백서 하나 만들지 않았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나와서 비대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생 문제 했어야 되는데 민생 문제 했습니까? 검찰개혁 또 들고 나왔었죠. 전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민생 문제 고민 안 하는 정당이구나.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 이것만 하는 당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저런 정당에게 지방자치를 맡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뿌리부터 이어져 나왔던 3년이 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우수수 가지처럼 다 떨어져 버리게 된 상황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왜 당심이 민심과 멀어지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과 거기에 대한 해법 또는 쇄신책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과거의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소위 장기간의 침체에 빠졌던 것처럼 민주당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경철 의원 오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글을 올렸는데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마 국민들한테 가장 질리는 정치 행태일 것인데 민주당은 그 짓을 계속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이 지적에 공감하십니까? 네, 아주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총리까지 하셨으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큰 책임을 맡았던 분으로서 민주당의 참패에 대해서 분명히 좀 꼬집을 것은 꼬집어야 되겠다고 아주 큰 결심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낙연 전 대표님 만나보면 좀 진중하시죠. 인터뷰를 해도 말을 앞서기보다는 한 2번 정도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여러 가지 고언들을 좀 들었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현상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러한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좀 더 책임성 있는 정책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보는데요.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종욱 행정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과거를 보면 조금 뭐 운동선수가 공을 잘 못 찰 때 자기 그 공 차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한번 보면은 내가 이게 잘 안 돼서 교정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민주당은 교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한번 못 찰 수도 있지 뭐 내일 잘 찰 거야. 내가 원래 잘 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계속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이죠. 뭐 김종욱 행정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국 사태 때도 그거 괜찮아. 우리 말 뜻대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면 돼.
그랬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도 이거 분명히 정의를 위해서는 이거 해야 돼.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민생 문제는 놔두고 왜 자꾸 민주당 이런 것만 하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물었고 그리고 지방 권력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도요.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라든가 오거돈 전 시장의 문제라든가 안희정 전 지사의 문제라든가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솔한 반성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책임성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이낙연 전 대표께서 꼬집고 이에 우리가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한번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인데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우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이거 민주당 굉장히 큰 매를 맞지 않겠느냐. 이 예.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제 유학 가신다고 하니까 아마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좀 더 숙고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민주당을 바로 일으키시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이 조금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좀 당분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책임성 있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의원 이번에 투표율이 상당히 낮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서 투표해달라라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낮았던 것. 특히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광주 전남은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또 출마를 해서 좀 투표율이 높은 측면이 있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37.7%입니다. 전국 최저인데 네. 이걸 놓고 이제 이낙연 대표는 이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인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치적 탄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 정도의 논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현재 민주당이 하는 것을 과거처럼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다. 더 이상은. 너희들이 반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은 아니다. 더 이상 호남은. 그런 것은 명백히 보여주셨다.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호남은 아시다시피 지방과 서울이 말하면 수도권이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방이 달아오르면 수도권도 달아올랐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지사 개표율에 따라서 서쪽이 많이 나온 것은 여전히 그래도 거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호남 유권자, 출신 유권자들의 어떤 담합과 당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분명히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지만 호남 자체에서의 그런 동력들은 왜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성의만큼도 안 해주는 그런 당을 무작정 언제까지 찍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어차피 지역주의 볼모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분명한 말하자면 표징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요. 윤기찬 부위원장. 이번에 광주, 전남, 전북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거둔 득표율입니다. 다 15%를 넘었습니다. 이 15%라고 하는 게 매우 의미가 있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으니까요. 역대 그리고 사실상 유의미한 수치죠. 그러니까 최고 높았던 수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초의원하고 광역의원도 나왔어요. 비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배출한 것은 상당히 사실 27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만큼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과 이게 연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민주당의 경우에는 너무 진영 정치를 믿었던 거죠. 진영에 몰두하다 보니까 비상식적인 당 운영이 됐던 것이고 비상식적인 입법 내용을 독주화해서 통과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누구나 아무도 뭐라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지층을 확장시키는 것이 정당이 할 일인데 그 특정 시점에 지지층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것은 사실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패배 이후에 두 분의 표정이 너무 담담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들도 패배를 직감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미리 이전에. 그런데 사실 뭐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점상의 한계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시점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유권자한테 안 보여줬다는 거죠. 서로 다투기나 하고 당권을 염두에 둔 서로 이전 투구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패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다만 그래도 민주당한테 희망은 있는 것은 큰 광역자치단체장에서 12대 5로 졌지만 또 기초로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기초로 가보면
보통 광역에서 대표하게 되면 기초에서 따라서 대표하는 예. 것인데 이번 양상은 그렇지 않고요. 광역과 기초를 분리해서 투표하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당이 희망을 보고 조금 정상적인 어떤 당 운영으로 돌아오면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예. 결과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당을 추스릴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당장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전당대회를 좀 이따가 하는 방법도 있겠죠. 고영진 대변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의원총회와 당무위 이런 걸 거치는 과정에 전대를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면 전대 일자가 당겨질 수 있는 거죠. 전대는 그냥 하면 지금 현재는 8월 하순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근데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당직자들이 이것저것 검토해 본 결과는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경기도지사 역전 중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 전패의 또 위험성도 있었는데 경기를 이김으로 인해서 그 수도권에서 우리가 한석을 도지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종욱 교수 조기 전당대회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도부가 빨리 구성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법이 당헌 당규에 있지 않습니까? 이 당헌 당규를 그대로 적용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다면 기존의 그 세력 판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가치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혁신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좀 묵직해요. 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는 조직인 것이고 이 조직 자체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혁신이라고 하는 어떤 노력들을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 지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8월 달까지 이걸 계속 예를 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전당대회를 미룰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빨리 지도부를 구성을 해야 9월 달에 가게 되면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앞으로 하반기 국회가 2년 정도 있을 건데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은 한 2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9월 달 정기국회를 잘 준비한다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형태이든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저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당신과 민심이 멀어지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돼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을 할 때요. 위성정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위성정당 만들 때 전체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반대를 했었고요.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반대가 너무 높았어요. 근데 권리당원들은 70%가 찬성을 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소위 당심은 민심과 어긋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당심과 민심을 갖다가 결합시켜내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인물 문제겠죠. 아무래도 이재명 소위 당선자에 대해서 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지금 이미 소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또 개파 갈등으로 만약에 번지게 되면 저 당은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좀 민주당이 내부에서 전열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김영주 의원 빙빙 돌려서 말할 것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한다고 하면 이재명 체제로 갈 거냐 아니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거로 보십니까? 고민이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너무 자연스럽게 당권을 잡는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당내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그 당권을 잡는 것이 과연 이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너무 피로감 또 이번에 나온 데 부담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의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기 전당대회 얘기를 하지만 조기 전당대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대안이나 구조적인 개혁 없이 이재명을 선택한다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예. 여기에 저기 다른 사람 없으니까 결국 이재명. 이렇게 됐을 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본인 스스로가 저는 당이 그렇게 유혹을 해와도 사실 이번 개항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절했어야 될 시점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평가는 다수가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수가 밀실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의원들과 당원, 지지자, 일반 국민 등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도부의 지체 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모여야 합니다. 내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비상 지도체제 구성 및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께서 들어주신 회초리를 더불어민주당 혁신의 자양분으로 삼고 반드시 거듭나겠습니다. 과반 훨씬 넘는 거대 야당인데 그나마 덩치만 크지 제대로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잘 못해요. 근데 뭘 또 지방선거 이겨가지고 견제를 또 하겠다는 거냐. 더군다나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윤석열 정부. 뭐 견제할 거리가 제대로 쌓여 있지가 않습니다. 거대 야당의 독주 이미지, 힘자랑. 뭐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굉장히 이 선거에 안 좋다고 전 계속 얘기를 했었죠. 네네. 오히려 야당 심판으로 간다. 그게 크고 그다음에 대선 패배에 일정 부분 책임 있는 사람이 말을 뒤집고 또 이번에 출마한 거 더군다나 컷오프도 뒤집고 여기에 대해서 왜 나왔냐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 예, 이렇게 이재명 후보 대선 패배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출마한 것, 그전에 계속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는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있어서 우리가 0.7% 차이로 진 거다라는 생각이 맞서 왔지요. 이런 상황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생당사라는 내자를 썼습니다.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 여기서 자기는 누구일까요?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하는데 자생당사한 경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 이건 축하가 아니죠. 비꼬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가장 큰 과제일 텐데요. 최경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런저런 얘기가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재명 잘못이냐? 우리가 다시 힘을 내려면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최경철 의원 보시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권에 도전할 것 같습니까? 대한부재론이죠. 권력의 진공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러면 이재명 말고 누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얻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아니 나보고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지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재명 이제 오늘부터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은 잘 지켜봐야 하는 게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당이 나락의 길로 걸었을 때 대선에 패배했던 홍준표 당시 대표가 대선 패배하고 나서 바로 당대표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됐죠. 당대표가 되고 나서 바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진 사람이 다시 한번 당을 이끈다면 그것은 굉장히 당에는 위험성이 커지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도 홍준표 아니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부재론에 따라서 홍준표 당시 대표를 재추도해서 지방선거를 맡겼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빠진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 권력의 진공 상태에 빠진 민주당으로서는 대안부재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그런 오명까지 또 뒤집어 쓴다면 당이 굉장히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집단 지도 체제라든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당분간 선거가 없거든요. 올해도 선거가 없고 내년에도 선거가 없고 그 이후에 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고 조금 느슨한 리더십으로라도
당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재명 아니라도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것이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부분 바람일 겁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의원의 앞날 어떻게 될지 한번 따로 떼어서 짚어보도록 하죠. 이재명 후보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휘하의 모든 부하가 몰살당한 장수가 살아 돌아왔다고 승리한 장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재명 의원의 앞길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오늘 어제 표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위를 차지했고요. 예측이 됐고 접전은 3곳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우리 계양을 지역 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계양을 지역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선거가 예상되었던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자생 당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내걸었던 김포공항 이전 공약도 개항에서 흔들흔들하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무리한 공약을 내걸어서 여러 후보 힘들게 한다. 그런 비판도 사실 그때 나왔어요. 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보를 계속 이어가셨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그 개항 의뢰 출마할 때부터 이미 본인은 어떠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선사후당의 자세로 가겠다. 그것이 이제 뭐 평가하는 측면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해야지만 잊혀지지 않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라는 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혜택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당대표 선거 이전에 만약에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당내에서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빠른 행보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비난은 받는 것이고 개항을에 나올 때부터 비난은 감수하기로 했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대로 가신다고 봐요. 그래서 당대표에 도전하고 당대표의 전대 시기도 좀 빨리 땡길 것이다. 이것은 다 예상됐던 것이고 그 당내에서 이제는 이전 투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건 저희도 2017년도 대선 패한 이후에 사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41%인가를 얻었어요. 과반을 못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에서는 잘만 뭉치면 단일화만 되면 앞으로 선거에서도 무조건 이긴다. 이런 것 때문에 연속 3번, 4번 패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도 선거에 패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질선거였기 때문에 당권을 어떻게 누가 지고 대권까지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사실 전부 다 선사후당 자세를 가진 분들의 이전 투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그냥 묵묵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 지금 민주당 내 세력 분포가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돼서 한번 당을 추스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 있을 그런 분포입니까?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온 대로 대한부재론, 그러니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의 부재, 이낙연, 정세균 어떤 누구도 또 586 그룹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재명 체제하고 겨룰 만한 어떤 그런 집중력이 있는 어떤 그룹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 자체가 굳건하게 어떤 라인이 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해찬 체제가 이재명 체제로 가고 그렇게 그다음에 그 박은순 그룹들이 이재명 그룹하고 지난 대선에 붙었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세대 개파 형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예. 대선을 겪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건 좋은데 지금 이재명 의원의 이미지 자체가 우리 당의 대표일 때 과연 그동안의 선거를 통해서 너무 피로감이 국민한테 준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피곤하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예. 있고 또 여러 가지 흠결이 많다. 또 일관성이 없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얼굴마담, 어른, 대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맞는지 조금 잊혀질 권리가 유권자한테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것을 큰 틀에서 봐야 될 때이라고 봅니다. 예. 조직적인 대결로 보면 결국 이재명이 이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당에서 하는 것이냐를 고민해 보라. 그런 의미로 아마 박지원 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예. 않았겠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의원 정말 지금은 조금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재명 위원장의 당권 도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본인 입으로 당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주변에서 뭐 계속 그렇게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의원이죠. 이제 이재명 의원이 지금 본인이 민주당의 혁신을 주도하겠다라고 네. 나설 때인지 지금 오히려 그 책임론과 비판론이 본인에게 지금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네.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숙고의 시간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여당은 권력을 쥔 쪽과 같이 가잖아요. 야당은 민심과 같이 가야 돼요. 민심의 성적표, 민심의 판단, 민심의 질책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 결과와 민심의 어떤 평가에서 이재명 의원이 자유로운가? 저는 뭐 그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는 또 오늘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과연 이재명 의원이 혁신의 주체인지 쇄신의 대상인지 이것부터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김종욱 교수께 묻는다면 어느 쪽입니까? 뭐 저는 혁신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본인이 국민에게 사과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나오는 거 문제와 관련해서 당이 요청하면 나가면 안 된다. 국민이 요청할 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도 거기에서 부정적이었습니다만 개항을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한 건 제가 볼 땐 개항을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전당대회까지 저는 노렸다고 봐요. 이미 그 순간 손에서 활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습니까? 끝나자마자 예를 들면 당권에 도전하실 분들이 이재명 당선인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계속 박영진 의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 선거 뭐 승리했습니까? 참패한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 아니세요?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 비대위원 아니셨습니까?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냉소적으로 비판을 하시는 모습도. 그러니까 민심을 말씀하시면 본인들이 자중하셔야 되는 게 기본인 거죠. 적어도 민심이 이재명 후보 개인이 잘못해서 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누적되어 온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 전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미 당권 경쟁에 착수가 된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이미 지방선거 결과들을 예상해서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아무리 잘해봤자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이재명 의원이 이거 돌파해야겠는데? 이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민주당 미래가 없어. 그럼 저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맞다. 이 상황에서 뭐 자중하고 쉬어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회의원만 되고 쉬어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국회의원 되려고 나왔구나. 방탄으로 나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땐 쭉 나가서 혁신을 해내야겠죠.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의 순수성도 약간 의심하시는군요. 순수하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선거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시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페이스북 같은 곳에다가 글을 올려서 제가 봐도 의도가 정확히 드러나는 글들을 쓰시는 거 보면서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사정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앞길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 앞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연전연패를 당했던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두기 시작한 것도 이준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서부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준석 대표 어제 모습, 오늘 모습 한번 먼저 보실까요?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당선 스티커를 당 대표님께서 부탁하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여당에 몰아주신 그런 어떤 강한 그런 지지는 사실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의 의미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하도록 해달라라는 저희의 호소에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진짜 죽기 살기의 각오로 이 무한 책임을 바탕으로 꼭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당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아까 윤기차 부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확 바뀐 계기를 꼽는다면 아마 저때 이준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는 때 뭐야 이거 뭐 완전히 바뀌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닌 새밥의 새나물이었죠. 사실은 상당히 국민의힘이 탈퇴환골할 수 있는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줬던 게 이준석 당대표가 맞고요. 또 그때 뭐 비판을 받는 행동도 언행도 많았지만 어쨌든 치른 큰 선거에서 2번 연달아 이긴 어떤 그 성과를 거뒀고요. 그리고 원외지만 상당히 장악력을 갖고 당을 운영해왔던 점도 사실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에서는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투쟁이 있는 강한 여당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거든요. 원내 입법과제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때 개혁 입법을 상당히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서 협상력 있는 당대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 협상력 있는 당대표는 이제 아마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이 필요하겠죠. 예. 이런 또 원내와의 어떤 그 상황 또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1년을 더 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성과를 여기까지 딱 하고 앞으로 이어질 혹시나 또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서 이 성과를 근거로 해서 본인이 추후에 어떤 새로운 정치 행보를 위한 자양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마 물러나는 이런 양상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 당권과 관련돼서 이전 투구가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당의 경우에는 사실 강력한 차기 당대표가 야당의 당대표로 들어와서 당을 거머쥐고 가야 되거든요. 야당의 속성이고 여당의 경우는 대통령이 총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차기 주자가 부각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요. 분란의 소지가 있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다소 불협화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이 달라서 차기 당대표와 관련해서도 국내심에서도 분란의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이제 잠깐 지금 수면 아래로 들어갔지만 이 성상납 의혹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은 발목을 계속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윤리위원회에 지금 계류가 돼 있다고 그러던데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은 이제 품위유지 위반 그래서 뭐 이렇게 써준 거 비서실장이 써준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개시가 됐고요. 나머지는 개시된 건 아니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게 반영이 돼서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당대표한테 플러스 요인이면서 마이너스 요인인 것이 남녀 갈라치기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번 선거 결과에도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어떤 선거에서 역할이 끝났으면 그것이 국정 운영에 부담스러운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라 그러면 여기서 영광스러운 살짝 한 일보 후퇴 이렇게 했다가 다음 행보를 이어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철 의원, 일단 이준석 대표 이제 앞으로 행보와 관련해서요. 지방선거 때문에 좀 가려져 있었는데 윤핵관과 갈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안철수 후보가 3선이 돼서 이제 원내에 들어옵니다. 대표 도전할 것은 예상이 되는데 또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를 또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좀 풀어야 할 과제죠. 안철수 의원과는 각을 세우겠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아마 다음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되고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는 뭐 국회의원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를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아마 이준석 대표의 꿈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굉장히 충돌할 것이다.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리더십이 굉장히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좀 안정된 리더십으로 돌고 있다. 특히 인천 계양을의 윤영선 후보 공천을 굉장히 잘했다는 점은 당내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객 공천을 통해서 유명세가 있는 사람을 이재명과 붙여서 아주 좀 선거를 좀 시끄럽게 만들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쪽에 토박이를 넣어서 이재명 후보를 계양을에 다리를 묶어놔야 된다. 이런 전략을 이준석 대표가 썼는데 그게 주요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완전히 곤욕을 치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는 전략을 굉장히 잘 짠 점을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과 이제 한판 대결을 할 텐데 그러나 국회의원은 상대적으로 원내가 원외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세를 불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의 한판 대결에서 약간 불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도 이제 정치판에서 꽤 오래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에 이제 해볼 만한 싸움도 자신이 뭐 생각을 해볼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근본적으로는 당내에 세가 아직도 적다. 물론 안철수 의원도 세가 적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세를 불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그 부분에서는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내가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좀 더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된다. 이번에 윤영선 후보를 공천하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시피 조금 더 분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밤에 또 브라질과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 대기록을 세운 손흥민 선수가 훈장을 받는다는 소식. 한번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 청룡장을 받는 모습 한번 보시죠. 지금 오늘 밤 브라질과 평가전이 열리는 상암 경기장 모습인데요. 손흥민 선수 모습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최고 훈장인 청룡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 상암구장의 축구 경기를 보러 오신 분은 대단히 운이 좋은 분들이죠.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 보는 것도 정말 꿈 같은 일인데 네이마르까지 온다고 하니 근데 오늘 네이마르가 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못 뛴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은 입장권 절반으로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어쩔 수 없는 부상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너무 클럽에 가서 춤을 많이 춘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훈련 중에 그랬다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호나우도는 아니니까. 네, 손흥민 선수 훈장 받는 것 모든 국민들이 참 기뻐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엄 리그 득점왕에 오른 우리 손흥민 선수. 참 우리나라에 이런 선수가 태어났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매우 기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암구장에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대통령께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훈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훈장증 토트넘 호스퍼 FC 축구선수 손흥민. 귀하는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선양과 국가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그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체육훈장, 청룡장 2022년 6월 2일 대통령. 관중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옆으로 조금만 오십시오. 손흥민 선수 옆으로. 예. 뒤에 좀 빼주세요. 뒤에 좀 잠시만요. 이상으로 훈장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관중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훈장 수여를. 예, 김정욱 교수 참 받을만 하죠. 아, 그러면 너무 기분 좋은 게 BTS가 백악관 방문한 예. 거, 그다음에 EPL 프리미엄 전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에서 이 23골을 넣어서 1위를 했다라고. 저 그때도 아주 밤늦게 그 게임 보고 있었거든요. 예. 되게 자랑스럽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DNA가 21세기에 딱 맞는 DNA가 됐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뭐 축구 큰 부상 없이 잘 진행이 된 다음에 예. 다가오는 좀 월드컵에서 진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과거의 4강 신화와 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또 박지성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최경철 의원도 축구 잘 아세요? 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영국 가서 깜짝 놀란 게 프리미어 리그 한번 구경합시다. 예.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 표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그 표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만큼 프리미어 리그는 굉장한 리그입니다. 표값도 뭐 그때는 제가 뭐 한 15년 정도 40몇만 원인가? 그만큼 그 대단한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프리미어 리그고, 유럽에서는 사실 축구가 언어죠. 축구를 모르면 그 사람과의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만큼 그것이 언어인데, 그 언어의 한중간에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가 국위선양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외교관 한 1000명이 있는 것보다 손흥민 선수 한 명이 있는 것이 더 큰 역할을 할 만큼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손흥민 선수의 멋진 골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손흥민 선수가 최고 체육훈장 청룡장 받는 것 잠깐 현장을 연결해서 보셨습니다. 다시 정치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하다 말았죠. 이준석 대표 그런데 쉬지 않습니다. 오늘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에 혁신위원회를 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모습, 또 뭔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여당에 몰아주신 그런 어떤 강한 그런 지지는 사실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입니다.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당에 조금 더 개혁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노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당 차원에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또 감사원장까지 지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받았던 최재형 의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거는 쇼가 아니라 성과를 내는 혁신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기찬 부위원장, 이긴 당도 아니고 승리한 정당이 혁신위를 이렇게 꾸리고 축배를 들 시간조차 없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뭐 바람직하긴 하죠. 저렇게 쉬지 않고, 그러니까 정체되지 않고 계속 혁신을 추진하겠다. 사실 저희가 잘해서 이긴 선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의 결과도 그렇지만 0.73%. 이번에도 민주당이 너무나 의회의 언행을 통해서 스스로 패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조금 더 당을 좀 혁신시키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어쨌든 저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당의 기득권 세력을 발붙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겠다. 뭐 저는 이렇게 또 이해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잠깐 하면 또 예전 당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각 지역에서 이제 당선된 분들의 역할이 커지게 되고 그렇다면 또 옛날 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또 진영 정치에 또 머물러야 되고 이것이 반복돼 가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당이구나라고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저는 의도는 좋습니다. 저게 어떻게 기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 이렇게 네. 페이스북에도 오늘로 총선이 678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 의지가 끝까지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선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까지 앞서가던 김은혜 후보가 결국 5시 32분, 새벽 5시 32분에 역전을 당했는데 경기도에서 김동연 후보의 당선,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장면들 한번 보실까요? 오늘의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함께 어우러서 오늘의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저렇게 바뀌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도 그렇게 거의 보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예. 그런. 그리고 또 하나 지난 대선 때도 박빙이었는데 결국 출구 조사가 거의 맞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아마 이번에도 출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1% 이기든 0.1% 이기든 김은혜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사실은 사전 투표 결과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표들이 15,000표 남았을 때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어쨌든 서쪽 지역의 사전투표 결과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예. 그런 결과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김동연 당선인도 사실 졌다고 생각했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동연 후보의 이 드라마틱한 승리가 당에는 졌지만 잘 싸웠다, 선방했다, 그래 우리 괜찮았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건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합니다. 만약 그 생각을 한다면 정말 더 깊은 나락에 빠질 거예요. 그 경기도지사가 되면 1차적으로는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예. 겸해서 그 민주당 자체 내의 성찰과 변화를 제가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 오랫동안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민주당에 등을 돌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국민들께도 민주당 정말 변했구나.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 과분한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신 김동연 후보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막판에 이렇게 뒤집힌 원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저도 사실 뭐 이긴 거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 예측이 거의 맞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했는데 좀 깜짝 놀랐고요.
다만 굳이 이제 분석하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아마 그 재산 신고 관련돼서 그게 각 투표소마다 이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실수이든 고의이든 어쨌든 유권자 보시기에는 조금 그 부분이 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결과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잘 싸웠습니다. 이전에 대선에서 약 한 5% 정도 진 것을 박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동연 후보에 대한 경기도민의 기대가 표심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부에서는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표 차이는 8,900표 정도 되는데 강용석 후보가 얻은 표가 한 2만 표인가요? 5만 표인가요? 4천 표. 예, 5만 4천 표 이렇게 나잖아요. 저는 만약에 단일화했다 그러면 좀 더 결과는 바뀔 수 있었는데요. 저는 명분 없는 단일화가 될 뻔했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향후에 당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단일화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저 부분이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웬만하면 단일화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향후 미래까지 감안해서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그 단일화했을 경우에도 중도층 이탈표가 개량이 안 되지만 그런 위험성을 감안한다 그러면 저는 단일화하지 않은 것은 뭐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5만 표를 얻은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불과 8,900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면서 강용석 후보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지지자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불똥이 이준석 대표한테까지 튀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기는 걸로 치게 됐다가 뒤집히니까 많이 안타깝고 좀 속은 쓰립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재산 축소는 사실은 그 재산 신고를 정정한 건데 김은혜 후보가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걸 갖고 뭐 허위다 또 뭐 당선 무용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말이 폈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강용석 후보가 5만 4천여 표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김은혜 후보한테 갔으면 뭐 어쩜 넉넉하게 이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가정하에 얘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강용석 후보와 그럼 단일화를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이런 아쉬움의 문자도 주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용석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강용석 후보가 받아간 그 표차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은 주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인위적인 정치 공학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은 저는 늘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도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더 많이 나왔겠죠. 투표율도 올라가고요. 단일화. 최경철 의원 보시기에는 단일화를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똑같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근거는 강용석 후보가 복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보통 4% 내지 5%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도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은혜 후보도 자신이 계속 여론조사를 해봤을 겁니다. 강용석 후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훨씬 더 실제로는 적구나. 결국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 그 지지율을 보고 단일화를 안 했을 터인데 뭐 결과적으로 단일화를 안 한 게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도 안 되는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안 한 것은 잘한 것이고 그런데 8,900표 차로 졌는데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뭐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를 찍을 사람이 지지율 이전이 바로 김은혜 후보로 됐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해당 행위가 좀 많았던 강용석 후보를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일화가 어려웠던 것 아닌가. 이번 선거는 어찌됐든 바람이 굉장히 불어서 경기도에서도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는데 그러나 김동연 후보라는 인물이 워낙 좋은 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8,900여 표 차로 김동연 후보가 신승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단일화하는 그 효과보다는 어쨌든 김동연 후보라는 개인기 차이가 좀 있었다. 예. 이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욱 교수, 이 8,900여 표 득표율로 따지면 0.15%포인트 차이. 참 이런 걸 가리켜서 피말리는 승부라고 하죠. 그렇죠. 0.73%보다 더 적은 차이니까 조금만 내가 뛰었으면 경기도지사가 됐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민심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하게 되면 중도층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광영석 후보랑 단일화를 하지?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랬을 거고 아마 민주당 지지층들도 더 많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여성표가 꽤 많이 나왔을 수 있어요. 오히려 김동연 후보에게 이런 여러 가지 여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판단하는 게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선거가 되게 재밌어요. 이 김동연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만 시장 군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9개, 국민의힘이 22개인데 도의원 같은 경우는 동률이고 그 아래 하위에 있는 또 구의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리에 흐르는 부분이 뭐냐면 일꾼원이 좀 먹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경기도에게는 더 좋은 거다라고 판단한 거고 그런 판단 속에서 김은혜 후보보다는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하는 전의 흐름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가장 기본인 거지 뭐 강영석 후보랑 단일화 안 해서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누워서 침뱉는 격이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등장하면서 대선 연장전 또는 차기 대선 예선전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관심 후보들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가장 확실한 입지를 굳힌 사람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4선 시장이 됐는데요. 차기 대권 도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지지를 보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가속도를 붙여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입지 굳혔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는데. 예, 저로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생각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당선자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경기, 인천, 서울에서 총 46번의 지원 유세를 하면서 힘을 보탠 것에 대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0% 가까운 득표를 보여주셨는데 득표율에 대해서는 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선거는 51%만 득표하면 되는 게 선거입니다. 예. 그런데 김영주 의원 지금 세 분 모두 여권 인사네요. 사실 민주당엔 대선 주자가 넘쳐나고 국민의힘에는 사람이 안 보인다라고 했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 세 분 더하기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아마 뭐
뭐 지금은 가시화되지 않겠습니다만은 2년 정도 지나서 다음 대선이 오면 자연스럽게 당내 이렇게 경쟁 구도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이야 바로 지방자치단체로 됐는데 바로 당선되자마자 대선 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 후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으로서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또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대로 또 홍준표 후보도 시장도 좀 더 건강을 잘 챙겨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잘 챙겨야 할 사람은 우선 안철수 대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선 인사 다니는데 그동안 너무 과로를 했나 봐요. 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빨리 쾌유되기를 바랍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이제 2년간은 전국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 정중동의 시간이 될 텐데 그 안에들 서로 열심히 뛰겠죠? 열심히 뛰는데 이제 그 2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겁니다. 예. 그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당내 이제 각을 세우는 분도 생길 겁니다.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대권 주자로 우뚝 서거나 또는 몰락하거나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은 저 중에서 누가 제일 앞에 나갈 것 같습니까? 뭐 홍준표 뭐 시장 당선인이 제일 먼저 앞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뭐 저분이야 뭐 워낙 좀 강한 분이어서 예. 저분은 아마 그 강한 날을 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저렇게 차기 2인자 그룹이 저렇게 조기 급부상하는 경우는 아마 헌정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께서도 많이 힘드실 것이고 국민의힘으로서도 굉장히 좀 힘든 측면이 있을 것인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저것을 굉장히 선순환하는 효과로 활용해야 된다. 자칫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선거 결과를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은 위대하다. 국민은 무섭다. 그리고 국민은 교만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패자든 승자든 반드시 새겨야겠다겠죠.